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이제 슬슬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몇 강 남지 않았으니까 남은 강의들 다 끝까지 잘 들으셔가지고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권리 분석이랑 배당표 분석까지 해서 사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당장 물건 검색을 하시고 입찰할 만한 물건을 어, 이제 찾아보신 다음에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니까 이제는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면 더욱 좋고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몰라도 뭐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좀 고생을 하는 것보다 이러한 이제 지식들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실행하기에 앞서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알아볼 내용은 명도인데요. 명도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그 부동산을 낙찰을 받고 낙찰 대금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은 이제 당연히 해주죠. 법원에서 그 촉탁 등기소에서 명령을 내려서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은 바로 됩니다. 근데 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해서 바로 내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부동산이 공실이어가지고 낙찰 받자마자 바로 내가 이제 뭐 임대를 하거나 실제로 거주를 하거나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드물고요. 보통 해당 물건에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쉽게 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채무자, 소유자가 됐든 아니면 임차인이 됐든 이제 누군가는 살고 있을 겁니다. 그 집에. 그러면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그 해당 목적 부동산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서 이 내보내는 일련의 행위를 명도라고 합니다. 명도. 이 명도는 이제 뭐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뭐 명도 소송을 통해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제일 현명하고 가장 빠르게 이 온전하게 내 해당 물건을 이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을 상대하면서 협상을 원만하게 이루고 빨리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그 점유자와 협상을 통해서 명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그 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점유자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낙찰받고 나서 이제 명도를 할 때의 어떤 난이도를 미리 예측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마음의 준비라든지 그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한번 명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도는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정해져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점유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그다음에 그 사람이 처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과 협상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점유자로 이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명도가 조금 수월한 사람, 그다음에 명도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많은 사람, 이렇게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제 두 가지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명도하는데 말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그 점유자가 지킬 게 많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가장 대표적인 게 보증금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 낙찰 대금에서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는 임차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뭐 가족이 있는 이런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아니라 이제 가구원 수가 많은 그런 이제 가족 단위의 어떤 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장기간 동안 거주를 하면서 이제 어떤 사회 인적 관계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 명도하기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금, 그러니까 돈도 돈인데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수월한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뭐 기반이 있는 경우라고 제가 써는 건 뭐냐면 그 자기가 자기 집이 임차인이 아니라 이제 소유자일 경우에는 자기 집이 경매가 나갔다고 경매에 넘어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뭐 어떤 실수로 됐든 뭐가 됐든 문제가 생겼든 간에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 집 앞에 법원에서 막 빨간 딱지 붙어 있고 맨날 막 법원에서 뭐 우편물 날라오고 이러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 집의 집주인인데 소유자이면서 채무자인데 빚 때문에 집이 경매 넘어갔다. 그러면은 내 앞집도 아는 사람이고 윗집 아랫집도 다 이웃 사촌인데 내가 여기서 한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 동네에서. 그러면 일단 창피하겠죠, 기본적으로. 창피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소문이 날까 봐 좀 되게 조심스럽겠죠, 일단. 그래서 이 비단 돈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동네에서 그 거주지에서 정착 기간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또 이제 명도하기에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명도 협상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은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주로 이제 1인 가구, 1인 가구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 어, 아프신 분들, 특히 중증 환자, 그리고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혀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이제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 그러면 진짜 이 집주인에 대한 원망이 정말 이제 그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낙찰자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이제 더 이상 뭐 잃어버릴 것도 없기 때문에 배째라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사람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이제 뭐 그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자가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일 경우에 등기부를 뗐을 때 말소기준 권리 이후로도 후순위 채권이 뭐 한 대여섯 개 될 정도로 이런 재정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또 더 이상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배째라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제가 쉽게 그냥 계량화를 시킨 이제 체크리스트고요. 우리가 이제 명도 난이도를 감으로 뭐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점유자가 크게 임차인 또는 소유자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보증금을 배당을 받냐 못 받냐 요 차이가 이제 핵심이고요. 그 보증금도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일부만 받는지 이게 많이 받을수록 명도가 수월하겠죠. 보증금을 거의 대부분 다 돌려받는다고 했을 때 명도가 가장 쉬운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한 푼도 못 받는 임차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도에 대한 저항이 굉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유자인데요.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무상 경제 재정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 채무의 비율, 그러니까 그 등기상의 말소기준 권리 외에도 보통 말소기준 권리는 이제 근저당 같은 경우에 담보물의 한 80%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근저당 같은 게 한 건만 있을 것 같으면 이제 그나마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아주 막 악성이다라고는 이제 할 수 없고 이제 그런 그 선순위 채권 외에 그 후순위 채권들이 가압류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다 합쳐 보니까 이 낙찰받을 물건의 감정가를
한 뭐 100% 이상, 200% 이상 초과하는 그 금액이 채권으로 잡혀 있다. 그러면 이 소유자의,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정말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갈 때까지 좀 표현이 그런데 갈 때까지 가신 분들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어디 가실 데가 없어요. 어, 더 이상 이제 어디 뭐 이사 가거나 이제 그 다음에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 소유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관리사무소에 미납관리비가 혹시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재정 상태가 이렇게 어려운데 미납관리비가 되게 많을 수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미납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 낙찰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낙찰자가 이제 뭐 수십 개월을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해져 있어요. 딱 몇 개월 낙찰 그 받은 날 기준으로 뭐 딱 개월 수만큼은 어쨌든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관리비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명도 협상에 있어서 이 협상의 주도권이 배당받을 게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칼자루는 낙찰자가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결국에 이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를 줘야 되거든요. 이 명도 확인서 없이는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을 해야만이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당을 조금이라도 받는 임차인은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 낙찰자에게 굉장히 협조적이다. 가장 수월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그 임차인을 또 예로 들었는데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이 집주인한테 분노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집주인의 어떤 그 채무 상환 능력이 안 돼서 자기는 그냥 임대차 계약만 하고 들어와서 하는 건데 이 뭐야, 경매로 집이 넘어갔으니까 집주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엄청나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자기 보증금까지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원망과 분노가 낙찰자에게 화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대화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 그냥 대화로는 아마 좀 잘 안 될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사 비용을 뭐 위로금 목적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협상을 하거든요. 좀 챙겨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강제 집행 법적으로 진행을 하기보다 이런 식으로 대화로 풀어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내가 법으로 하겠다고 해도 이 강제 집행을 그냥 공짜로 법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 집행하는데 비용이 들고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사람과 또 이제 감정이 또 더 악화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낙찰자도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남이 그 살고 있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이제 내쫓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 가장 좋은 거는 대화로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한 가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명도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낙찰과 동시에 법원에다가 바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바로 하셔야 돼요. 어,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란 뭐냐면 이제 원래의 목적은 현재 점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 전입신고를 뺄 수 없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 하면 이게 뭐냐면 나는 이제 내가 나중에 이 사람과 명도 협상이 실패해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전입신고를 잠깐 뺐다가 자기 가족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해놓고 어,
내가 신청했던 강제집행 신청했던 대상자는 실제로 전입신고가 안 돼 있고 자기 가족, 다른 가족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전입신고가 돼서. 그러면 내가 신청했던 강제집행 그게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또 기다렸다가 또 다시 그 사람 상대로 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는 점유자라면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낙찰과 동시에 이 낙찰등을 납부하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을 해놓으면 이제 그런 불상사를 이제 예방하는 효과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점유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인데 보증금까지 떼인 상태인데 법원에서 맨날 뭐 우편물 날라오다가 낙찰된 것까지는 알았어요. 이 통지서가 날라오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명령이 어느 날 딱 집에 왔는데 붙어 있는 거예요. 빨간 딱지가. 그러면 이게 그 임차인 점유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압박을 느끼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악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명도가 좀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지금까지 권리 분석부터 배당 분석, 임차인 분석, 명도에 관련된 내용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부터는 이제 직접 다 스스로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물건을 살펴볼 때 반드시 가장 먼저 봐야 할 다섯 가지 문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외우셨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모두 법원에서 작성을 하는 문서이고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첫 번째가 매각물건 명세서, 두 번째가 현황조사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점유자에 대한 현황은 실제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뭘 한 가지 더 제가 봐야 된다고 했죠.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을 하라고 했죠. 실제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인지 소유자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동거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추가로 이거는 인근의 동사무소에 가서 체크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 여기에 안 보이는 문서가 두 개가 추가가 됐어요. 뭐죠? 하나는 감정평가서고 하나는 송달 내역이에요. 하나는 감정평가서고 하나는 송달 내역인데 먼저 송달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굳이 이제 안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이 해당 입찰하려는 경매 사건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등기부등본을 딱 보면 그 집에 내력이 쭉 나오잖아요. 최초에 누가 소유를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져서 이 사람이 뭐 담보대출을 어떻게 받았고 이런 스토리가 쫙 나오잖아요. 그 물건에 대한 스토리. 근데 이 송달 내역을 보면 이 경매 사건의 스토리가 보입니다. 채권자가 어떻게 되고 뭐 임차인은 누가 있고 그다음에 채무자는 지금 연락이 닿는지 안 닿는지,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은 어디에 사는지도 지금 소재지가 파악이 안 돼서 뭐 공시송달로 처리가 됐는지 이런 어떤 이제 사건의 돌아가는 흐름과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이 송달 내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번처럼 법원에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경매 사건 번호를 입력을 하면 어, 송달 내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건 송달 내역을 확인을 하는 이유는 여기도 밑에도 써놨지만 등기되어 있지 않은 유치권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권리들을 주장을 하는 또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그런 이제 리스크들을 또 발견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음, 정말 입찰을 할 물건이라면 이 송달 내역까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죠. 경매는 꼼꼼해야 된다. 그다음에 감정평가서는 이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최초의 신청 그 일자가 연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뭐 올해 지금 입찰을 하는 물건이라도 막 2년 전에 사건이 접수가 돼서 2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와서 입찰 기일이 정해지고 뭐 이런 물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재 실거래가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도 가장 먼저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까지도 입찰을 실제로 할 물건이라면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명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통 흔히들 경매는 이제 낙찰 받으면 끝으로 알고 있잖아요. 낙찰 받으면 성공했다. 이제 이 물건은 내 거다. 됐다. 이제 이게 아니라, 경매는 낙찰부터가 시작입니다. 낙찰을 받았으면 그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 점유하고 있는 분을 문제 없이 명도를 완료해야 그때 이제 이 경매 사건이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명도가 그만큼 이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입찰을 할 때부터 어느 정도의 그 명도 난이도를 예측을 하고 전략을 세워서 입찰을 해야 우리가 경매를 좀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명도까지 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